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부모님께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뭐가? 법대로 하는 거야. 계약은 이미 끝났어. 준호야, 이건 아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두 분을 위한 일이에요. 이 냄비로 너희들 밥 해먹였는데 어머니, 새로 사드릴게요. 서울에는 좋은 게 많아요. 준호야,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거냐? 아버지,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 죄를 지었을까? 엄마, 아빠, 제가 뭐든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충청도의 작은 들녘에 이른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마당 한편에 자리 잡은 장독대 위로 따스한 금빛 햇살이 스며들고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노래가 애수 깊게 흘러나왔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의 익숙한 멜로디가 시골 마을의 고요한 새벽을 부드럽게 깨뜨렸습니다. 라디오는 벌써 10년도 넘은 것이었지만 태수 할아버지는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가요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었거든요. 김태수 할아버지는 80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박고랑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굽은 허리를 일으키며 오래된 호미를 들고 흙을 한 삽씩 다지셨어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이 고랑은 우리 아버지 손때도 묻은 고랑이지.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땅이란 말이야. 혼잣말을 중얼거리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 땅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3대에 걸쳐 이어온 집안의 뿌리이자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으니까요. 호미질을 하시던 할아버지는 잠시 허리를 펴고 멀리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늙어가는구나. 할아버지의 감회가 깊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땅을 밟고 자란 할아버지에게는 한 줌의 흙조차 소중했어요. 특히 뒤편 야산 근처의 작은 밭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라고 당부하신 땅이었거든요. 부엌에서는 박말순 할머니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76살의 연세에도 아직 손놀림이 야무지셨어요. 된장을 푼 호박국을 끓이며 가끔 국물을 떠서 간을 맞춰보셨습니다.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하겠네. 수십 년 요리 경험으로 단번에 맛을 알아차리셨죠.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내다보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스며 있었어요. 여보, 점심때는 미정이 온다 했어. 야간 근무 끝나고 바로 온대.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가 밤새 병원에서 고생했을 텐데 그래도 시간 내서 찾아와 주는 게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딸이 좋아하는 나물을 더 무치기로 하셨습니다. 취나물과 고사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더욱 깊어졌어요. 김미정 씨는 48살의 경력 간호사입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새벽길, 피로가 몰려왔지만 부모님 생각에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했지만 그건 미정 씨에게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천직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부모님을 더 자주 돌봐드리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집에 도착하면 미정 씨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발을 주물어 드리는 것이었어요. 엄마, 발
발바닥 굳은 살이 또 배겼네요. 파스 붙여드릴게요.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발휘해 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미정 씨의 손길은 정성스럽고 따뜻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딸의 손길을 받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가족의 일상은 참 단출하고 소박했어요.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는 온 가족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살았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을 갚기 위해 논밭을 하나씩 팔아가며 버텨냈죠. 그때가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했고 작은 밭 한 자락만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땅만은 손도 대지 말자. 그 땅은 우리 집안의 마지막 보루야. 할아버지에게 그 땅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었어요. 선조들의 얼이 깃든 곳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땅만은 팔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계셨어요. 그 땅에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의 온갖 수탈에도 한국 전쟁의 참혹한 상황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땅이었거든요. 집성촌의 뿌리와도 같은 곳이었죠. 비록 크지 않은 땅이었지만 그곳에는 3대에 걸친 애환과 희망,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땅을 바라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리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미정 씨가 도착했습니다. 밤새 고생한 기색을 감추고 환하게 웃으며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밭일은 많이 하셨어요? 미정 씨의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 셋이 둘러앉은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겨웠어요.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갓 지은 보리밥이 전부였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미정아, 많이 먹어라. 밤새 고생했을 텐데. 할머니가 딸의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모님의 건강을 물어보고 할아버지는 밭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셨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수 할아버지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를 살펴보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쪼이는 가운데 오래된 장독들이 시간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장독들도 우리와 함께 늙어가는구나.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에는 세월에 대한 깊은 감회가 묻어났습니다. 어떤 장독은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직접 구입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아버지 때부터 써온 것이었어요. 장독 하나하나에도 가족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조금만 더 벌면 아버지 허리 치료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병원이 많이 생겼다더라고요. 말순 할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으시며 답하셨어요. 미정아, 네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맙다.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고마움과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이렇게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서로를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서로 있어 든든했고 화려하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이 평화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 변화는 이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북서풍이 몰아치는 날 마을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엔진 소리부터 남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어 구경했죠. 이런 고급차가 이 작은 마을에 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신기한 듯 차를 둘러쌌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김준호였습니다. 45살의 준호는 해외 명문대를 나와 사업가가 된 태수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준호는 어딘지 모르게 이 시골 마을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고급스러운 코트와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손목에 비싼 시계까지 모든 것이 도시적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세련된 옷차림의 며느리 이서연 씨가 내렸습니다. 42살의 서연 씨는 도시적인 세련미가 물씬 풍겼지만 시골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준호가 큰 소리로 부모를 불렀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와 말순 할머니가 급히 마당으로 나오셨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야, 언제 들어왔니? 미리 연락을 주지 그랬어.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하셨어요.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어딘지 심각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아들 모습보다는 차가운 사업가의 모습이 더 강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비즈니스맨다운 단호함이 묻어 있었어요.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정 씨도 급히 병원에서 나와 합류했죠.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준호와 서연 씨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문서들을 꺼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과 함께 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서울로 모시려고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평생 이 땅에서 살아온 두 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서울로 우리를 말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네, 저희 집 근처로요. 그런데 준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이랑 같이 살기엔 저희 집 구조가 안 나와요. 당분간 월세집으로 옮기시고 이 집은 리모델링을 해야겠어요. 준호의 말에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연 씨가 거들어 말했어요. 두 분께서 시골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도시 생활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편히 쉬세요. 말끝에는 촌스럽다는 뉘앙스가 슬쩍이 묻어났습니다. 도시에서 온 며느리의 시각으로는 이 시골집과 부모님의 생활 방식이 불편해 보였던 거죠. 장독대며 텃밭이며 모든 것이 구식으로 여겨졌나 봅니다. 태수 할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갑자기 서울로 가서 뭘 하고 살겠니? 이 나이에.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당혹감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요즘은 도시가 훨씬 살기 좋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문화시설도 많고요. 준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읽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효율성과 편리성만이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약서 뭉치를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어요. 이 집을 제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사업 자금으로 투자가 들어오는데 담보로 잡으면 이득이 훨씬 커집니다. 준호의 눈에는 사업가다운 계산이 번뜩였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 숫자와 이익으로 보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준호야, 이 집은 네가 유학 갈 때
어미랑 내가 손수 고친 집이다. 내 학비 마련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아들 유학비를 마련했던 그 힘든 시절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땅은 손대지 말자 하지 않았냐?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달라졌죠. 자산은 굴리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냥 놔두면 세금만 나가고 손해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부모님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가 엿보였어요.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신감이 넘쳤지만 정작 가족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미정 씨가 못 참겠다는 듯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터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데 이해 못할 거예요. 사업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준호의 차가운 대답에 미정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남매 사이에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정다운 오누이 사이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서연 씨도 거들었습니다. 신우이님, 저희도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서울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게 하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도 시골의 시부모님은 부담스러운 존재였나 봅니다. 그날 저녁 가족 간의 대화는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준호는 사업적 관점에서만 생각했고 부모님은 정서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미정 씨는 그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오빠의 성공을 기뻐해야 할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지 갈등이었어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밤이 깊어가며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가 더욱 차갑게 보였습니다. 겨울바람이 집 주위를 맴돌며 불안한 소리를 냈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들이 성공한 것은 기쁘지만 그 성공이 가족을 흩어놓을까봐 걱정이었어요. 성공이 이렇게 쓸쓸한 것일 줄은 몰랐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어. 다만 세상이 많이 변한 거지. 할아버지의 대답에도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부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 성공이 가족의 정을 앗아갈까봐 두려웠어요. 준호와 서연 씨는 호텔에서 하루를 보낸 후 다음 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일정표를 들고 왔어요. 다음 주까지 결정해 주세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호의 말에는 더 이상 양보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가족보다는 사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욕망만 가득했어요. 그 순간 미정 씨는 깨달았어요. 오빠가 변했다는 것을. 해외에서의 성공이 그를 차갑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해야 했어요.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세찬 겨울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평화로웠던 이 집에 이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 아니면 흩어놓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봄눈이 흩날리던 새벽 마을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소음이 고요함을 깨뜨렸어요. 큰 트럭이 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여러 명의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태수 할아버지와 말순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할머니가 창문으로 다가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삿짐 트럭과 함께 준호와 서연 씨가 서 있었고 직원들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급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셨네요. 준호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듯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오늘 이사 가시는 날이에요.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는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언제 이사 간다고 했니?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투자자들이 다음 주에 현장을 봐야 한다고 해요. 그때 미정 씨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트럭을 보고 놀라 뛰어온 것이었어요. 오라버니, 무슨 짓이야? 부모님께 미리 말씀도 안 드리고. 미정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서연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님, 법대로 하는 거예요. 계약은 이미 끝났고 공사팀이 다음 주에 들어와요. 더 늦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겨요. 그녀의 말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보였어요. 이삿짐 직원들은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황급히 막아서셨습니다. 잠깐, 우리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계약서에 다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미정 씨는 부모님의 짐을 지키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할머니의 바랜 이불, 오래된 장롱 속 족보, 그리고 수십 년간 써온 양은 냄비까지 하나하나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울음을 삼키셨어요. 이 냄비로 너희들 밥 해먹였는데. 할머니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 건 새로 사드릴게요. 서울에는 좋은 게 많아요. 서연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그 냄비로 자식들 이유식을 만들고 명절마다 온 가족밥을 지어왔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미정 씨뿐이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항하셨습니다. 준호야, 이건 아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아온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시계만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두 분을 위한 일이에요. 결국 두 노인은 읍내의 작은 원룸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평생 살던 넓은 집에서 갑자기 작은 방 하나로 이사를 가게 된 것이에요. 미정 씨가 월급에서 아껴 모은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놨다고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편할 리 없었습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서 바라봤습니다. 태순애가 어디 가나? 아들이 성공해서 서울로 모신다더라.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나?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살던 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이었거든요. 커다란 장롱도 들어가지 않아서 밖에 세워두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던 화분들도 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뭔 죄를 지었을까? 할머니의 한숨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밤이 되어 미정 씨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작은 방에 웅크리고 앉아 계신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지만 두 분 다 대답을 하지 못하셨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미정아,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다니.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며 자식을 키운 부모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뭐든 하겠어요. 그날 밤 작은 원룸에서 태수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남은 땅만은. 그 말을 들은 미정 씨가 물었어요. 아버지, 그 땅에 왜 그렇게 마음을 두세요? 오라버니 말처럼 그냥 팔면 안 되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일어나 장롱 밑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정아, 너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할아버지는 장롱 밑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봉투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거렸고 오래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그 봉투 안에는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기 전에 주위를 살피셨어요.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너와 관련된 일이다. 할아버지의 말에 미정 씨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오래된 서류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손글씨로 쓰인 편지, 그리고 몇 장의 법무사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었어요. 미정 씨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놀랐습니다.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IMF 때 일이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너도 알지? 미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가 정말 힘든 시절이었거든요.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었던 시절 말이에요. 새마을 금고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다. 그때 너만이 우리 곁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어요. 준호는 유학을 가고 너만 우리를 돌봤다. 그래서 결정했다. 남은 땅은 너 앞으로 해두자고. 미정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말이에요.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할아버지의 한숨소리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그 누런 봉투 속 비밀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작은 원룸에 켜진 형광등 불빛 아래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것은 낡은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유자 란에 쓰인 이름이었어요. 김미정.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 이름이. 왜 여기에? 미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 그 땅은 아버지 소유였는데 언제부터 자신 명의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태수 할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하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미정아, 이건 오래된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셨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가 생각나니? 그때 우리 집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미정 씨도 그때를 기억했어요. 정말 힘든 시절이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기였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했었지. 그때 큰 땅은 다 나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논도 팔고 밭도 팔고 그래도 마지막 한 자락만은 지켜내고 싶었다. 그게 바로 뒤편 야산 근처의 작은 밭이었어. 미정 씨는 그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소중히 여기시던 곳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마저 담보로 잡힐 위기에 처했다. 은행에서 압박이 심했거든.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부양 조건 증여였다. 너를 명의자로 해서 땅을 지키자고 말이야. 미정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양 조건 증여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거다. 법무사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줬지. 그제야 미정 씨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절차였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때 너는 우리 집을 지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준호는 유학을 가서 멀리 있었고 너만 우리 곁에서 버텨줬다. 새벽 시장에서 떡을 팔아서 생활비를 벌고 우리를 돌봐줬지.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미정 씨는 자신도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서류 더미에서 손글씨 편지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그때 법무사한테 부탁해서 써둔 각서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미정아, 너 동생 유학 보내느라 우리 집안 뿌리를 다 베어냈다. 그래도 뿌리 한 촌은 살려둔다. 혹여 형편이 다닥치면 이 땅으로 늙은 넋을 붙여라. 미정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등기 이전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사도 확인해줬어. 부양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면서 말이야. 할아버지의 설명에 미정 씨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그럼 오라버니는 모르지. 일부러 말하지 않았으니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준호가 돌아와서 땅 얘기를 하길래 고민이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그때 갑자기 원룸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급하게 들어오신 거예요. 태수 형님, 큰일이요.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군청에서 발표했는데 신도시 편입 지역이 확정됐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할아버지와 미정 씨 모두 놀랐습니다. 신도시요? 미정 씨가 되물었어요. 이런 산골 마을의 신도시라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뒤편 야산 일대가 신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이장님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래요. 듣자 하니 평당. 이장님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어 보이시는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평당 몇 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말순 할머니가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땅이. 맞아요. 형님네 마지막 땅이 바로 그 위치예요. 이장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던 남은 땅이 바로 신도시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조상들의 축복이라고 해야 할까요? 미정 씨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갑자기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어요. 오빠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형님, 이제 부자 되셨네요. 이장님이 축하하시며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은 할아버지는 말을 마지못해서 멈췄습니다. 그 땅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거든요. 조상들의 혼과 가족의 역사가 깃든 곳이었으니까요. 이장님이 돌아가신 후 원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기분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신도시 소식으로 인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미정 씨는 서류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들이 정말 유효한 건가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법무사가 확인해 줬다고 했잖니. 부양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고. 할아버지의 대답에 미정 씨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무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큰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준호가 이 얘기를 들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아이 성격 알잖아. 할머니의 걱정이 현실이 될 것 같았어요. 오빠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돈이 걸린 문제라면 더욱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잘 처리할게요. 미정 씨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가족 간의 다툼이 더욱 심해질 것 같았거든요. 특히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이 걸린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작은 원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런 봉투에서 나온 비밀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어요. 미정 씨는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습니다. 땅이 사람을 부르는구나.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조상들이 지켜온 땅이 이제 후손들을 지켜주려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정 씨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동안 홀로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 같다고 말이에요. 오빠와의 싸움, 법적 다툼,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까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봐야 했거든요. 며칠 후 아침, 원룸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준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호의 인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분위기만 감돌았습니다. 준호야, 갑자기 웬 변호사까지. 말순 할머니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작은 원룸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 더욱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를 소개했어요. 박 변호사님이십니다. 부동산 전문이세요. 변호사는 냉정한 표정으로 인사만 간단히 했어요. 아버지, 그 땅 서류 전부 내세요. 회사 실사 들어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신도시 소식을 들었나 보다고 미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었을 거예요. 이런 큰 개발 소식은 금방 퍼지기 마련이었거든요. 태수 할아버지가 버텼습니다. 그 땅은 내 몫이 아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오랫동안 지켜온 신념을 쉽게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조상의 얼이 깃든 곳이었거든요. 서연 씨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세련된 옷차림이었어요. 아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장을 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세상 물정 좀 아세요. 사업은 타이밍이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조급함이 스며 있었어요.
큰 돈이 걸린 일이니까 그럴 만도 했죠.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실사를 위해 권리증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모든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법률 용어는 일반인에게는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순간 미정 씨가 누런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온 가족의 시선이 봉투에 집중됐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정 씨는 침착하게 봉투를 열었어요. 등기부등본, 당시 법무사의 확인서, 부양증여 각서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급히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준호에게 속삭였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계획에 없던 변수가 나타난 거죠. 이건 사문서야. 법적으로 무효일 수 있어.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양조건부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한 제도입니다. 실제 부양이 이루어졌다면 변호사의 말에 준호는 더욱 당황했어요. 전문가의 의견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 유학 갈 때 미정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새벽 시장에서 떡 팔아서 내 등록금도 보탰다. 할머니의 말에 준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우리 집 지킨 건 저 아이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네가 외국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돌봤겠니? 미정이가 밤낮 없이 우리를 챙겼잖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저는 돈이 아니라 부모님이 중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찼었어요. 이 땅은 할아버지가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뜻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런 정서적 가치보다 현실적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난을 미화하지 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의 목소리가 작은 원룸을 가득 채웠어요. 이웃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면 온 가족이 잘 살 수 있다고. 서연 씨가 거들었습니다. 신우이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빠가 사업 성공하면 다 같이 잘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을 지키는 문제예요. 두 여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양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그 말에 준호는 더욱 초조해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불리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었어요. 현실을 봐요. 우리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준호가 미정 씨를 설득하려 했어요. 부모님을 더 좋은 곳에서 모실 수도 있고 병원비 걱정도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미정 씨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때 준호는 돌연 화를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법적으로 해결하겠어.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서연 씨도 차가운 시선을 남기고 따라 나갔어요. 원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수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어요. 아버지, 미정 씨가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여보, 여보.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계셨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몸에 무리를 준 것 같았어요. 미정 씨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작은 마을을 가르며 울렸어요. 구급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옮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미정 씨와 할머니는 구급차 안에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에 미정 씨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았거든요. 응급실 앞 의자에서 미정 씨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망치면 나는 돈으로 사람을 구하겠다. 그 순간 미정 씨의 마음속에 강한 결심이 섰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할머니의 한숨 섞인 중얼거림이 미정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평화롭던 가족이 돈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병원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미정 씨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법정에서 서류로 그리고 진실로 싸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가족에게 진짜 새벽은 언제 올까요? 미정 씨는 할아버지의 병실을 지키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길이 있을 거라고, 가족을 지킬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태수 할아버지가 위기를 넘기고 병실 창가에 앉으실 수 있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정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할아버지를 돌보는 한편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누런 봉투 속 서류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습니다. 간호사 동료인 박혜진 씨가 조언을 해줬어요. 미정 언니, 부양 조건 증여면 실제로 부양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야. 단순히 서류만으로는 안 돼. 혜진 씨는 남편이 변호사라서 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었어요.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아야 해. 생활비 지원 내역, 병원비 영수증, 함께 거주한 증명 같은 것들 말이야. 미정 씨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먼저 오래된 통장 내역들을 찾아봤어요. IMF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린 기록, 병원비를 대신 낸 기록, 그리고 각종 생필품을 구입한 영수증들까지 하나하나 모았어요. 10여 년간의 기록이니까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병원 영수증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리 치료, 할머니의 무릎 수술, 정기 검진비까지 모두 미정 씨가 부담한 것들이었어요. 이렇게 많았나? 미정 씨 자신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10여 년간 꾸준히 부모님을 돌봐온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한 달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병원비를 냈던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전입신고 기록도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미정 씨가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기록, 그리고 부모님의 각종 관공서 업무를 대신 처리한 기록들이 있었어요. 주민센터 직원도 미정 씨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미정 씨는 정말 효녀예요. 부모님 일로 안 오는 날이 없었거든요. 연금 신청,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증명서, 발급까지 다 대신 해주셨어요.
경로당 봉사 사진들도 찾아냈습니다. 미정 씨가 휴일마다 부모님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도왔던 기록들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이 보관하고 있던 사진들이었는데 거기에는 미정 씨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봉사하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추석이나 설날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노인분들이 자청해서 진술서를 써주셨습니다. 미정이가 밥해다 날랐지. 병원 갈 때마다 손잡고 같이 갔지. 명절 때도 혼자 와서 어르신들 챙겼어. 새벽 시장에서 떡 팔 때도 부모님 약값 벌려고 하는 거라더라. 하나하나가 소중한 증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미정 씨의 효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도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부양조건 증여를 처리했던 법무사의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메모가 있어요. 그가 내민 수첩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태수, 부양조건 증여 -4호 확인 필요 시 아들 분쟁 예상, 딸의 부양 실적 명확, 법적 효력 인정 가능. 아버지가 이런 일이 생길 걸 예상하셨나 봐요. 법무사 아들의 말에 미정 씨는 놀랐어요. 벌써 10여 년 전에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계셨다니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으로는 김미정 씨가 정말 성실하게 부모님을 모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 드물다고 하셨거든요. 한편 준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와서는 할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하면서도 속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보상금에 대한 욕심이 앞섰던 거죠. 서연 씨도 할머니를 따로 만나 회유했습니다. 어머니, 서울에 나오시면 정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미정 씨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간병인도 구해드리고 가정부도 두고 교묘하게 딸을 헐뜯으면서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어요. 하지만 물질적 혜택으로 감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서연아, 돈이 다가 아니야. 미정이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는 몰라.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10여 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딸의 진심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밤에 아프다고 하면 밤중에도 달려와서 병원에 데려가고 그런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미정 씨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오빠,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 와서 손 한번 잡아줄래? 가족이잖아. 우리 어렸을 때처럼 다시 화목하게 살 수 없을까? 간단한 문자였지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더 보낸 후 할아버지는 퇴원할 수 있게 되셨어요. 하지만 원룸으로 돌아가기는 너무 비좁았어요. 미정 씨는 조금 더 넓은 곳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부모님이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때 동네 이장님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정이 마을회관 옆에 빈 집이 하나 있어. 주인이 서울 가면서 당분간 무료로 써도 된다고 하네. 마을 사람들이 미정 씨 가족을 위해 나서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동네 효녀 아니냐? 당연히 도와야지.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미정 씨는 모든 증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통장 내역, 병원 영수증, 전입신고서, 봉사활동 사진, 동네 분들의 진술서, 그리고 법무사의 메모까지. 부양조건 증여가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었어요. 박스 2개 분량이나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새 집에서 편안해 하셨어요.
미정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미정 씨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양조건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이었어요. 법정에서 판단받자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미정 씨도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미정 씨가 할아버지를 안심시켰어요. 저한테는 증거가 충분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이 있어요. 그렇게 가족을 둘로 나눈 법정 투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미정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미움도 상속된다면 여기에서 끊자. 더 이상 가족이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족애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새집 창가에서 미정 씨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법정 싸움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과 조상들이 지켜온 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뿌리였거든요. 법정. 높은 천장과 엄숙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처음 서보는 법정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 몰랐어요. 판사님이 입장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며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어요. 원고석에는 준호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미정 씨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본인이 직접 변론하기로 했거든요. 긴장되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데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판사님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양 의무에 따른 조건부 증여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측의 강제 퇴거가 존속부양 의무를 저버린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법정 용어들이 어려웠지만 미정 씨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오늘의 결과가 부모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거든요.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기여는 원고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과 부모님에게 보낸 선물 영수증들을 펼쳤어요. 몇 년간 보낸 용돈과 명품 선물들의 총액을 계산해서 제시했습니다. 금액만 보면 상당한 액수였어요. 총 3천만 원에 달하는 경제적 지원을 했습니다. 원고는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로서 부모님께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반면 피고는 단순히 함께 거주했을 뿐이며 경제적 기여도는 미미합니다. 돈으로 효도를 재는 차가운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에는 따뜻한 마음이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개 숙여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돈은 고맙습니다. 오빠가 보내준 것들 정말 감사했어요. 미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허리는 매일 제가 주물렀고 어머니가 넘어졌을 때 업고 병원에 간 사람도 저입니다. 미정 씨는 자신이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각서에는 부양을 조건이라고 적혔고 저는 그 약속대로 살았습니다. 10여 년간의 통장 내역, 병원비 영수증, 그리고 함께 생활한 모든 기록들이 법정에 제출되었어요. 박스 2개 분량의 자료들이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동네 노인분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미정이가 아니면 두 분이 굶었지.
할머니 뻘되는 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들은 명절에만 왔다. 아이가. 평상시엔 미정이가 다 했어.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또 다른 증인도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이가 새벽 시장에서 떡 팔 때도 봤어. 부모님 약값 벌려고 그러는 거라더라고. 병원 갈 때도 항상 같이 갔어. 비 오는 날에도 우산 받쳐주면서 하나하나가 미정 씨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언들이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었죠. 준호 측에서는 반박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객관적인 경제적 기여도를 봐야 합니다. 변호사는 차가운 논리로 밀어붙였어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원고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변호사의 목소리도 어딘지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그때 법무사 아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고인이 된 법무사의 수첩을 제시하며 말했어요. 부양조건부 증여 당시 김미정 씨의 부양 실적을 직접 확인하고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재판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양조건 증여의 사실성과 이행이 인정됩니다. 판사님의 말씀에 미정 씨는 안도했어요.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는 피고 김미정에게 있습니다. 드디어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법정 곳곳에서 작은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강제 퇴거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조정 절차를 권고합니다. 가족 간의 문제이니만큼 서로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승소한 것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며 준호의 표정은 충격과 허탈감으로 가득했어요. 자신만만했던 계획이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서연 씨는 미정 씨를 차갑게 바라보며 지나쳤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패배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미정 씨는 병원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판결 소식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정아, 고생했다. 할아버지의 거친 손이 미정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대를 이어 지켜온 땅을 지켜냈구나. 미정 씨는 병원 보호자 식탁에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미역국과 조기 한 마리,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밥상에는 승리의 기쁨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었죠. 법정에서 얻은 승리보다 더 값진 것들이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마지막 싸움인 줄 알았는데 밥이 이긴 거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돈이나 법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가족이 함께 나누는 밥상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온 것이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보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던 모습 같았어요. 태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손은 따뜻하구나. 할아버지의 첫 마디였어요. 말은 나중에 하자. 밥부터 먹자. 그리고 미정 씨에게 눈짓하시며 그릇 하나를 더 달라고 하셨어요.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렸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중요한 걸 잊었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고 오빠인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오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우리는 가족이에요. 싸웠지만 여전히 가족이고 앞으로도 가족일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떠서 오빠에게 건네주었어요. 이거 드세요. 아까 끓인 거라 아직 따뜻해요. 원망보다는 사랑이 앞선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나눈 밥상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더 값진 것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잃었던 가족을 되찾는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야 진짜 승리한 것 같다. 돈을 둘러싼 싸움은 끝났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얻은 승리보다 더 소중한 승리였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법정 판결이 난 지 한 달 후 보상위원회로부터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신도시 공익사업 편입으로 책정된 보상금은 총 100억 원. 미정 씨는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말을 잃었어요. 평생 간호사 월급으로도 만져볼 수 없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이미 얻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모님과 함께 읍사무소로 향했어요. 보상금 사용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이 많았어요. 미정 씨가 공무원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내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김태수, 박말순 부부의 이름으로 장학기금 30억을 설립하겠습니다. 미정 씨의 첫 번째 발표였어요. 우리 마을과 인근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으로 만드는 기금이었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모든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노인 돌봄센터 건립에 20억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그리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평소 미정 씨가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계획이었거든요. 공무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나머지 50억은요? 미정 씨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10억,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 농지 보전 기금으로 쓰겠어요. 농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고향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100억이라는 큰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시게 해드리는 게 먼저죠. 국밥도 퍼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태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고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들리고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회사에서 무리를 많이 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빚도 상당하고 투자자들한테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현실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야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오빠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번엔 제가 내 몫을 바라지 않을게요. 그런 다음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진짜 가족 말이에요. 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마음이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미안해요. 돈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가족은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걸요. 뒤늦은 깨달음이었지만 진실했어요. 미정 씨가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족은 돈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밥과 시간을 나누는 거야. 오빠 다음 주에 아버지 물리치료 같이 갈까요? 작은 제안이었지만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었거든요. 서연 씨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정 씨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신우이님,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어색하지만 진실한 사과였어요.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을 말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새로 지은 말순내 국밥방 겸 돌봄센터가 마을 한복판에 문을 열었어요. 넓은 홀에는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국밥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졌어요.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태수 할아버지가 커다란 국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국물은 끓고 사람 마음도 끓어야 퍼진다. 할아버지만의 철학이 담긴 말씀이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무료 급식이었지만 그 어느 곳보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는 마당 한편의 장독대 뚜껑을 열었어요. 예전 집에서 가져온 장독들이었습니다. 햇살이 간장 표면에 반짝이며 스며들었어요. 이제 이 장독들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네요. 할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옛 추억과 새로운 희망이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장학기금 첫 수혜자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20명의 학생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미정 씨와 같은 간호학과를 지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누나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학생의 말에 미정 씨는 뿌듯했어요. 농지 보전 기금도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떠났던 젊은 농부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고향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어요. 준호도 서연 씨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할머니가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랫동안 바라던 소원이 이뤄진 순간이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사업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올까 해요. 여기서 작은 농장이라도 해볼게요. 뜻밖의 결정이었어요. 큰 사업보다는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 태수 할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좋겠다. 땅은 배신하지 않거든.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우리 함께 농사 지으면 더 좋겠고, 3대가 함께 농사를 짓는다는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미정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곳곳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돌봄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계셨고, 새로 돌아온 젊은 가족들의 집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할아버지 말씀대로 마을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슬퍼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되찾은 것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오래된 말 한마디를 믿고 살았습니다. 뿌리를 지키면 가지가 다시 핀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100억이라는 큰 돈은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것들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화합, 마을의 부활, 그리고 이웃들의 웃음소리까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미정 씨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큰 집도 비싼 차도 없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어요. 가족이 함께 있고 이웃이 행복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장날의 북적임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새로운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었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말이죠.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